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또 출국 금지를 풀고 임명을 강행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이번 주 귀국해 공수처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당정 갈등의 뇌관 중 하나인 비례후보 순번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호남 인사가 당선권 안에 대거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비수도권 중심 2,000명 규모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전체 증원 규모의 82%가 비수도권에 배정된 가운데 의사단체 3곳은 오늘 저녁 정권 퇴진 운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축구대표팀 내분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의 사과로 선수단이 더 뭉치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겠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두 가지 악재 위기에서 결국 대통령실이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고 이 대사는 즉시 귀국시키는 것으로요. 대통령실이 원칙 대응이라는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여론 경청으로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여권 내 갈등 봉합의 계기가 생긴 건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섰던 여론이 돌아올까도 걱정이고 당장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친윤, 친한의 대립도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또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대사는 귀국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기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MBC 등 언론사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14일 발언이 알려진 후 엿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황 수석이 자진 사퇴할 거란 보도를 부인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었다며 쉽게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도 조만간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등 6개국 주재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오는 25일부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국내에 머물며 공수처의 조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 여권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주 프레임은 깨질 거라며 임명 정당성을 수차례 밝힌 만큼 이 대사 임명 철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황 수석의 경우 사퇴가 아니라 경질해야 했다며 비판했고 이 대사는 해임하고 압송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 됐죠. 지난번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때 한 위원장이 양보를 했다면 이번엔 대통령실이 양보를 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며 윤한 갈등도 일축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귀국에 그칠 게 아니라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직접 이종섭 대사의 귀국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 대사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거치 결정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한 지 사흘 만입니다.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위원장은 이견이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민이 원하고 걱정하셨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윤한 갈등 2라운드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당정 일체를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실의 결단으로 두 번째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한 갈등의 또 다른 축은 바로 비례대표 공천 문제입니다. 호남 배려도 부족했고 친윤들은 대거 안정권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아예 비례 명단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지금 비례대표 순번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 기자, 재조정한 명단 언제쯤 발표될까요? 네. 국민의미래 공관위는 오후 4시 30분쯤 논의를 마치고 현재 명단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순번을 재조정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된 명단에는 호남 인사가 전진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을 배려한 잘된 공천이라는 자평을 했는데 그렇게 한 뒤 이틀 만에 비례 명단을 다시 발표하는 겁니다. 4년 전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장 호남이시고 김화진 부비환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비판을 시작으로 당 안팎에서 쏟아진 공천 불만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남 인사들이 다음에 아니면 이번 정부 내내 계속 호남의 여론들을 반영해 줄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좀 배치가 안 된 것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 실제로 기존 명단에서 호남 인사는 5번을 받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8번, 22번에 각각 배치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김화진 전 전남도당 위원장 정도입니다. 명단에 들지 않은 조배숙 전 전북도당 위원장과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호남 인사의 재배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정치권에선 재배치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총선을 고려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되 야당의 친윤 공천 비판과 이에 따른 중도 표심 이탈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재조정하기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 반발한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친한동훈계에서 이 위원장이 사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몽리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자 발끈한 겁니다. 당을 위한 충정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 보도의 배우가 누군지 다 알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문제 삼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민의미래 공천 과정이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비례대표 공천 발표 직전까지도 내용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또한 국민의미래 유일중 공관위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나같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을 위해 희생했던 당직자와 호남 인사 배려가 없다는 점도 다시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규에 인재영입위원장이 특정 인재를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호남 인사와 당직자를 배려해달라고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친한계 인사들을 향한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습니다.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장 측이 자신이 마치 사천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니 몽리를 부렸다는 식으로 왜곡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른바 윤한 갈등의 연장선이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잘못을 지적한 걸 갈등이라 침소봉대하는 건 공감하지 못하겠다며 신념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당정 갈등, 제2의 윤한 갈등 우려는 이제 사라진 걸까요?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조만간 귀국을 합니다. 근데도 당정 갈등, 봉합됐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일단 당정 모두 확전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이 선거 전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두 문제 모두 완고했던 대통령실 입장이 당의 요구에 반응을 보였고 이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니까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고 한 반면에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이 대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정이 또 한 번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1차라고 우리가 명명을 할게요. 1차 당정 갈등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엔 한동훈 위원장이 즉각 입장을 냈고 윤 대통령과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김경열 비대위원을 불출마하는 선에서 수습하면서 조기에 봉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공천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렸고요.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선 당의 요구에 떠밀려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 다소 시일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당 정이 한 번씩 양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또 다릅니다. 갈등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여권 인사들의 거취 문제로 선거 앞두고 악재를 덜어내자는 데엔 당내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정석 호주 대사도 충분히 뭐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은 당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공천권은 당의 핵심 권한으로서 당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 같은 공천 문제를 두고 당내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뭡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당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건데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친윤 권성동 의원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윤 인사 대신 친한 인사로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천 논란이라는 건데 한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친한 친윤 양상으로 비춰지지만 실제로 이 문제 역시 당정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특정 인사를 요구했다. 발표 전날 별도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이 있었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봉합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열 없이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이 정리됐다고 판단한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여당의 험지죠. 경기도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른 점을 보여주겠다며 노후가 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약속했죠. 민주당이 다시 의석을 차지하면 재정비는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안양의 어린이공원을 찾아 후보자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구는 지난 총선에서 20년 만에 민주당의 자리를 내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여당의 험지에서도 시민들은 몰렸고 이들을 향해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늘 쓰죠? 네!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겁니다. 1,400만 경기 민심을 잡기 위해 현장에서 중앙시장 유세 일정을 새로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력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걸 반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경기도 의석을 차지한다면 경기도민이 바라는 신도시의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수도권을 돌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수도권 유세 벌써 닷새째입니다. 내일은 민주당의 심장 광주를 찾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365km 강행군을 벌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찾은 곳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을 살피며 정권 심판을 위한 촌성 승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뒤 윤석열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돈이 돕니다. 소비 승수 효과라고 해요.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번 4월 10일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주겠습니까?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를 꺼내들며 국민의 요구로 사실상 경질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에는 재벌도 한 표,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자도 한 표, 그의 부인도 한 표, 시정잡배도 한 표입니다. 인천 출마자 14명도 한자리에 모였는데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 후 노종면 인천 부평갑 예비후보와 단일화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텃밭인 광주와 전북 등을 찾아 필승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30%대를 넘겨 3위 더불어민주당 연합과의 격차를 더 벌렸는데 더 이상 연대 제안을 받아주는 위치가 아닌 자기 목부터 지켜야 하는 신세가 됐으니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우리가 잠시 헷갈리는 것 같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진짜 한 표는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민주연합이라며 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공동선거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손을 꼭 맞잡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민주당과 공통 당명이기도 한 더불어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 가면 승리할 것이고 더불어를 선택하면 행복이 3배, 1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비례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최근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고 발언한 박지원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당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덕담 차원이었다며 자신은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고 사과했지만 이재명 위원장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직접 경고했습니다. 공천장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이상의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커지는 내부 위기감에 사실상 본보기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비명계 후보의 마지막 지역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 강북을 경선은 결국 조수진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두 번째 비명 행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을 공개하며 이 얘기는 끝내자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억울하게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 강북을 경선 득표율을 공개합니다. 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대 3으로 반영을 하면 박용진 30.08, 조수진 69.93이었다. 그리고 감산을 반영하면 19.4대 80.6이었다고 합니다. 박범계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한 지 1시간 만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례적 득표율 공개로 이 대표는 압도적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다며 이 얘기는 끝내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감산이 없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며 비명 행사 논란에 차단막을 친 겁니다. 결과 발표에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이 대표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 강북을 결과가 발표되며 민주당은 대구 경북과 진보당과의 단일화 지역을 제외한 246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4.10 격전지 속으로 3자 대결로 판세가 복잡해진 곳을 돌고 있죠. 오늘은 세종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 인물에 나선 곳인데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탈당 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내리 3번 다 민주당계 인사들이 당선이 됐지만 2년 전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인사가 당선됐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선거운동에 한창인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출범한 만큼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12년 첫 총선을 시작으로 분구된 지난 2020년까지 3번의 선거 동안 모두 민주당 계열 인사가 휩쓸었는데 2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나오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정부 청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신도심을 포함하는 이곳 세종갑 지역구는 현역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한 축인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이자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김종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중원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후보들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올해 지역에서 활동해 누구보다 세종을 잘 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법원 설치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개헌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세종시장까지 여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의원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당이 아닌 일할 사람을 보고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인 무게가 있어야, 이 발언에 무게가 있어야 관철되는 숙제입니다. 김종민 3선 만들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 젊은 유권자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뽑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애들한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뭐 그런 공약이 있으면 그 분을 뽑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더 늘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성선재 후보도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아 표분산 변수가 큰 가운데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세종갑에서 어떤 후보가 웃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혁신당 천하람 변호사가 비례순번 2번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1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1번에 이주영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소아과 기피 현상에도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례 2번엔 호남 출마를 준비했던 천하용인의 천하람 변호사가 배치가 됐고요. 또 천하용인의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은 6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발표하기 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안을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참여한 최고위원 전원이 동의해서 그렇게 그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견이 많았나 봅니다. 예, 개혁신당은 한국의 희망, 또 새로운 선택,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함께하는 만큼 이 비례 순번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최종 명단이 발표되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금태섭계만 챙겼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명단 발표 직후 이 비례 명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첨단과학기술인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희망의 1호 영입인재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이 빠진 걸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비례 순번을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네. 의외의 복병이 돼버렸어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엄살 작전? 누가? 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한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근 현장마다 연일 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엄살 작전을 시작했다는 말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170석, 180석 이런 얘기들 하더니 갑자기 90석도 못할 것 같다고 역결집을 노리고 엄살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권 악재로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이 내리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엄살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난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 예상 의석수를 최대 153석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전망했습니다. 그랬죠. 이 대표는 최대 151석으로 이 목표치를 낮춰 말하고 국민의힘이 압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스스로 자체 위기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은 낮추고 있지만 비판의 수위는 더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요. 맞습니다. 최근 연일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강경 발언도 현장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여권 악재가 잇따르는 동안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건데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선전 중인 이 조국 혁신당과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거죠. 다만 당 안팎에선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면 중도층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물 좋고 산 좋은 건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만큼 이제 대학들이 모집 요강까지 발표하면 그냥 이대로 이 숫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대책회의에 들어갑니다. 정권 퇴진 운동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글쎄요. 자기들 이익에 반한다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게 말이 되냐는 시선도 분명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오늘 의료계 단체들이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한답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 등 3개 단체는 잠시 뒤 8시부터 온라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의교협은 조금 전 취재진에 의협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에 따른 건데요. 회의가 끝나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정부를 향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입니다. 빅5 병원을 보유한 5개 의대가 사직을 결의한 데 이어 총 24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거나 논의 중인데요. 집단 행동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단체가 정권 퇴진하는 말까지 꺼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협대의원회는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를 비판한 성명서를 냈는데요.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하며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다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제가 우리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다만 이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놓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의협회관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메머드급 지방의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집중 배정하면서 정원이 200명인 학교만 7곳이 생기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이 늘어난 학생을 감당하려면 남은 1년 동안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내세워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생 증원 계획 발표에 따르면 증원된 2,000명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약 8대2로 배분됐습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은 기존의 4배가 된 충북대를 포함해 정원 200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나머지 비수도권 의대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는 최소 100명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다만 빅5 병원이 있는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원이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는다든가 대화하는 시간이 는다든가 그런 거는 좀 더 여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늘어난 신입생을 감당할 교육 여건 문제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저도 대학을 더 많이 방문할 것이고 교육부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접점을 가지고 대학과 이제 대화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1,000명 이상 확충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혼을 통보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이 남편 그 뒤에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구급대는 5분 만에 왔지만 병원에 들어간 건 1시간 10분 뒤였거든요. 중상을 입었음에도 10여 곳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절했던 겁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자고 있던 남편 A씨를 상대로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평소 가정불화를 겪은 데다 이혼 통보까지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화상과 출혈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소방구급대가 접촉한 일부 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 수가 적어 입원을 거절했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이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 역시 A씨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중 한 곳은 더 위중한 환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빙초산을 마신 건 아니라고 했대요. 접촉된 부분은 2차 원에서 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한 걸로. 구급대는 서울시내 응급실 10여 곳에 문의를 했지만 결국 확답을 받지 못했고 A씨는 응급차에서 1시간 1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24km나 떨어진 경기 의정부의 한 병원에 이송된 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남성의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판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한 조두순,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아내와 불화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과거 자신의 성범죄를 언급하며 잘못이 없다는 투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정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단 한 차례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쓰고 선고 결과를 들은 조두순은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온 조 씨는 곧바로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재원 씨는 지난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까지 원클럽맨으로 활약했습니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떨쳤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리그 최초로 두산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의 두산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은퇴 뒤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오 씨가 어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차례 마약을 했다는 주변인의 증언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 씨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여성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드디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폭탄을 터뜨려 선수를 해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을 일본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경찰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린 고척 스카이돔 입구와 경기장 내부에 경찰들이 경계를 강화합니다. 폭탄 테러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겁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으로 도착한 이메일에는 고성능 폭탄을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를 해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슈퍼스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혹시나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에서 MLB 개막전이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너무 영광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폭탄 테러 이런 거 있으면 약간은 불안하죠. 그래도 수색까지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선수와 관객의 안전을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경찰 수색이 이어졌고 다행히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일본 변호사라고 밝힌 테러 협박범을 두고 경찰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폭파하겠다고 경고한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 등 350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경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헬스장에서 한 남성이 쓰러졌는데 그 옆에서 운동을 하던 젊은 남성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겠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이 남성은 마침 비번이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헬스장입니다. 기구 앞에 선 한 남성이 뒷목을 잡고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쿵 소리를 들은 바로 옆 운동기구 젊은 남성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쓰러진 사람을 살핍니다. 심정지로 호흡이 멈춘 걸 확인한 남성은 공간을 확보한 후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마침 근무가 아니던 소방사가 체력단련차 헬스장을 찾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분이 없어가지고 119 신고랑 AED 요청 같은 거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신속한 응급처치 덕에 50대 환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배운 내용을 제대로 했더니 환자분이 수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 소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집 안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목숨을 건졌는데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잇따라 골목길로 올라갑니다. 어제 오전 7시쯤 40대 남성 A씨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봉고차 3개가 들어와 있더라. 무슨 수상해가지고 신문 쓰고 제가 사진 찍고 얘기하고. A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가족은 의식을 잃기 전 구출됐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가족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부는 지난 2개월치 집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실패를 비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2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골목길로 경찰차 2대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어디론가 서둘러 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을 데려와 차에 태웁니다. 오늘 오전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서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집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말다툼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자가 이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살인 혐의로 현행범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구급차도 출동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하다는 남성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했더니 마약 투약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식당 창문을 열고 안쪽을 살핍니다. 창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계산대 금고를 열고 현금을 챙깁니다. 엿새 뒤에도 대전의 식당 5곳에 진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새벽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고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현금 5만 원까지 40만 원하고 잔돈하고 한 50. 그리고 이거 핸드폰 여기 안에 있는 잔돈하고 다 들고 갔어요. 남성은 지난 1월부터 한 달 넘게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1,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주 과정에서 수차례 옷을 갈아입고 기차나 택시만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섰고 대전과 청주, 대구를 거쳐 수원역에서 내린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남성이 도주한 거리는 500km에 달합니다. 경찰은 수원역 인근에서 형사 3개 팀이 잠복한 끝에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도중 정신이 몽롱하다는 남성을 추궁했더니 마약까지 드러났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한 바 피의자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간이 시약 검사 등으로 투약 사실을 확인하여 결국 출소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일본 혼슈 앞바다에서 한국인 2명 등 11명이 타고 있던 한국 수송선이 전복됐습니다. 기상 여건이 안 좋아 정박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9명을 구조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인의 선원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뒤집혀 바닥 부분만 보입니다. 전복된 배 위로 강한 물결이 계속 출렁입니다. 길이 68m, 1200톤 적재가 가능한 한국 선적 화학제품 운반 수송선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경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구조 요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송선에는 60대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부는 9명을 구조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인 승선자들의 생사나 구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수송선은 지난 7일 부산항을 출발해 일본 도쿄와 나고야를 지나 시모노세키 해역에서 거친 날씨 때문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신고 직후 순시선 4척과 헬기 1대가 출동해 구조에 나섰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배가 완전히 전복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해역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면서 폭풍 경보가 발령돼 있었습니다. 한국 선사 측은 구조 상황과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1명을 일본에 급파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봄이 와도 완전히 왔다는 말이 되는데 강원도는 아닙니다. 다시 겨울로 간 듯하거든요. 눈이 펑펑 내렸고 이 때문에 한때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봄 눈 소식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도로에 차들이 멈췄습니다. 언덕을 오르지 못한 차들은 뒤엉켜 눈 치우러 온 제설차마저
꼼짝도 못합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0cm 눈에 국도 7호선 삼척 임원부터 원덕 방향이 1시간 넘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언덕길이 못 올라가서 지금 들쳤다가 막혀갖고 지금 제주차들도 막혀가지고 못 오니까. 춘설이 반갑기도 합니다. 푸름을 품은 산과 하얀 눈꽃이 만나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겨울 마지막 눈사람을 만드는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쉽다 해서 아침에 일찍 7시에 나가서 설산을 보러 1시간 반 운동하고 왔습니다. 설경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 게 예쁘니까 좋죠. 건조한 날이 이어지던 중 이렇게 산에 눈이 수북히 쌓이면서 산불 걱정은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막바지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 낮부터 봄이 시작되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너무 많자 사과와 배 등 비싼 농축산물 값을 낮춘다면서 정부가 1,600억 원의 할인 지원금을 풀었죠. 그런데 이 지원금이 대형마트에는 들어가고 전통마트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값이 마트보다 시장에서 더 비싼 거죠. 고심 끝에 정부가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원동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주먹보다 조금 큰 사과 가격이 한 개에 5,000원입니다. 반면 대형마트에선 비슷한 사과를 3,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개당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쪽에서 별로 없이 과일이 비싸니까. 정부는 과일 물가를 잡기 위해 1,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률적인 시스템이 없어 납품 단가 지원이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환급 행사 기간이 오늘부터 사흘에 불과하고 대상 전통시장도 서울 7곳 등 전국 51곳에 불과해 당장 효과를 체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환급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무한정 지원금을 늘릴 수도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 국민도 일본으로 관광을 가고 일본인들도 한국으로 관광을 오죠. 그런데 그 수가 너무 차이 납니다. 일본으로 관광을 간 사람이 온 사람보다 6배 이상 더 많았거든요. 일본인 관광객이 계속 줄면서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차도 없고 가깝고 쇼핑하기 좋아가지고 특히나 요즘 엔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싸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비즈니스 끊어주거든요. 엔화 때문에 좀 아주 저렴하고 좋다고. 100엔당 86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관광객들은 엔저와 더불어 급격히 오른 한국 물가에 여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韓国って安くで行けるっていうなんか認識があったんですけど、去年来た時はコロナ直後やからしょうがない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もうコロナ落ち着いたのにこんなに飛行機代高いんや。来てからホテル変えたんですよ。ホテルが安いとこ取ったんですけどよくなくって、その明細を見たら実際日本円に換算した時にすごい高くなってて、その明細を見て驚くとかがあります。 이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19만 명이 넘었지만 올해 1월에는 14만 명 정도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올해 1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약 85만 명으로 격차만 6배에 달합니다.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 역시 코로나19 직전에 80% 수준에 그치며 여행 수지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수도권만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다면은 지역으로 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가가 지금 비싸짐으로써 사실 관광을 좀 더해야 하는 요소가. 정부는 1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여행 수지 개선을 위해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 유치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시가총액 460조 원, 주주만 460만 명에 달하는 국민주 삼성전자 주식이죠. 주주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회사 상황과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컸다는데요. 주청장에 다녀온 김종민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주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도 SK 하이닉스에 뺏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만 지난해 15조 원 적자를 내는 등 무거운 분위기 속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중장년층 주주들의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까지 참석하며 현장은 북적였습니다. 지금 3학년이고 만 나이는 9살이에요. 제가 정말 어릴 때는 주주가 시크릿 주주인 줄 알았어요. 살짝 걱정되고 두렵기도 했는데 두 번째로 오니까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랬어요. 총회가 시작되자 주주들은 경영진들이 트렌드를 읽는 통찰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주가 부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경영진은 2, 3년 내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되찾겠다면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주가 상승 여건도 마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주총회는 주주와 기관 투자자 등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총에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무리 없이 통과됐지만 주주들의 우려를 씻기엔 부족했습니다. 질문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임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죠. 1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미국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5.6%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키우는 건 물론 관련 직종의 취업도 제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동물을 학대해 형사처벌을 받아도 별다른 제약 없이 또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대하던 동물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하죠. 학대범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화단에 놓인 흰 물체를 살핍니다. 40대 여성이 키우던 강아지 2마리를 9층 높이에서 던져버린 겁니다. 강아지가 차 위에 한 마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옆에 한 마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여성이 키우던 또 다른 강아지 1마리는 현재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여성 측이 반환을 요구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를 좀 해보고 있어요. 가족분들이나 이쪽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에서 반려묘 2마리를 사망하게 해 형사처벌을 받은 30대 남성도 여전히 남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학대받은 동물은 최소 닷새간 소유주와 격리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유주가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동물 학대범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함께 처벌 판례도 늘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물학대범의 실형 선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불과 10건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 강도 높은 실형 처벌 사례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동물학대 경찰 신고 건수가 7,200건을 넘는 등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자산이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빌딩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5일까지 법원에 공탁금 6천억 원을 내야 하는데 현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거 자금도 모자란 상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넉넉한 선거 자금으로 TV 광고를 하는 등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유인데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하려면 내야 하는 공탁금 6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ttorney General's office won a $450 million judgment against Trump, marshal or the sheriff to seize assets. 트럼프 측은 공탁금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납부 기한인 이번 달 25일까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는 금융사 수십 곳에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 rigged trial. This was a rigged trial by a crooked judge and a crooked attorney general. But they'd like to take the cash away so I can't use it on the campaign.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공탁금도 1,000억 원을 내는 등 각종 사법 리스크로 현금이 모자라 선거 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선거 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해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TV 광고 등을 통해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오늘 창간 58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인구 대역전을 주제로 제34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경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가파른 인구 하락 곡선에 반전을 이뤄낼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ESG에서 사회지표인 S, 소셜을 인구지표인 P, 파퓰레이션으로 바꾼 EPG 경영을 제안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 앞에 선 이강인이 너무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이 선후배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했다고 전하며 그 마음을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엷은 미소를 띤 채 함께 훈련합니다. 정적이 감돌았던 그제 훈련과 달리 선수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강인은 훈련에 앞서 내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이 선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공개 사과하면서 내분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강인이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이 그 마음을 받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손가락 부상 등 갈등에 대한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취재진에게 요청한 손흥민은 대표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가락 기사는 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축구라는 스포츠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내분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하나로 뭉친 대표팀은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절기상 충분히 오늘도 바람결이 꽤 차가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쌀쌀할 텐데요.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올라 이번 주말 서울은 18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창원이 0도, 부산은 2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